경복궁 깊은 곳 한밤중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대궐 담장 너머로 은행잎이 지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맑게 깔려 있었습니다. 경복궁 북쪽 침전 주변에는 교대를 마친 군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내관들은 통로 여기저기에 촛불을 켜두고 왕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침전 안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잠꼬대처럼, 신음처럼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던 내관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낮은 신음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바뀌었고 그것이 다시 짧고 날카로운 비명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내관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대궐 안에서 왕의 침전은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비명이 계속되었고 다음 순간 무언가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관 하나가 결심한 듯 문을 열었습니다. 왕은 침상에서 굴러내려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아 몸을 뒤틀고 자신의 팔과 가슴을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지나간 자리마다 살갗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핏물도 배어나왔습니다. 왕의 얼굴은 땀과 눈물과 핏기 없는 하얀 빛이 뒤섞여 그 어떤 그림으로도 담기 어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즉시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뿌리쳤습니다. 핏발선 눈이 방 안 어딘가의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방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왕의 눈빛이 그것을 마주보는 동안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눈빛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왕이 울부짖었습니다. 치우라고. 그 눈빛을 치우라고. 그 여인을 당장 자기 앞에서 치우라고.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촛불이 더 밝게 켜졌습니다.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은 여전히 같은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불을 더 밝혀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도 그 눈빛이 가리키는 곳에는 왕의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약을 바르고 달래고 팔을 붙들었습니다. 왕은 서서히 기력이 빠지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이 잦아들고 떨리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왕이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이 하나가 훗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왕이 보고 있던 허공에 방 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고. 왕의 눈길이 그것을 따라 움직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물러갔을 때 왕의 얼굴에 공포 대신 기묘한 표정이 스쳐갔다고. 그것이 안도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무언가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인지 끝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조선의 7번째 왕 세조, 수양대군 이유, 한때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말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무인의 기질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허공의 무언가를 향해 치우라고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가장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칼로 권력을 얻었지만 칼로는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이야기를 훨씬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수양대군이 아직은 왕자였던 시절로, 세종대왕의 아들로 궁궐 안에서 자라던 시절로. 수양대군이 태어난 것은 1417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세종이 아직 충녕대군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 1418년의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양대군의 운명에서 첫 번째 엇갈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형 문종보다 딱 3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 3년이 그 이후 수십 년의 모든 것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치세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집현전이 세워지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치국이와 자경루와 앙부일구가 차례로 탄생했습니다. 조선의 북방 국경이 정비되었고 대마도 정벌이 이루어졌고 음악과 예법이 정리되었습니다. 세종의 재위 32년은 조선이 처음으로 자신만의 문화와 제도를 온전히 갖추어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왕제로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들은 글을 배웠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역사서를 읽고 시를 짓고 음악을 익혔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도 연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종은 직접 챙겼습니다. 세종은 아들들의 공부를 그냥 신하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직접 살피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답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아들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형 문종은 섬세했습니다. 글을 좋아하고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세종과 가장 닮은 면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물론 글도 읽었고 학문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활을 쏘면 10발이면 10발 모두 관역 한가운데였고 말을 타면 마치 말과 하나가 된 것처럼 달렸습니다. 힘이 있었고 결단력이 빨랐으며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돌아보지 않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왕자를 보며 태종 이방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방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제거하고 정적들을 칼로 쓸어내고 가장 냉혹한 방식으로 왕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냉혹함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물들일지는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양대군이 15이던 해 세종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호기가 넘치는 아이다. 그 기운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세종이 아들의 기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수양대군이 자라는 동안 조정에서는 한 사람이 세종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특히 김종서는 세종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함경도 육진을 개척하고 북방의 국경을 넓힌 이 사람은 무인이면서도 학문이 깊고 판단이 빨랐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한 번 서면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대호, 큰 범이라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서 붙인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엄과 굳건함을 인정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죽이는 것은 수양대군 자신이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것은 1450년이었습니다. 그때 수양대군의 나이는 34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구나 그 아버지가 세종이라는 사람일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수양대군은 침전 밖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 버텼습니다. 형 문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수양은 왕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문종은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문종의 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의원들은 늘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종은 왕이 된 뒤 성심껏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사업들을 이어받고 신하들과 깊이 의논하며 단 하루도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그것을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4개월 만에 1452년 문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12살의 왕자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잠시 더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덕왕후 권씨,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덕왕후는 문종의 세자빈이었습니다. 화원 권씨 집안 출신으로 16살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처음에 간택된 것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은 휘빈 김씨였는데 무속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은 순빈 봉씨로 이 사람도 궁중에서 문제를 일으켜 폐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로 들어온 것이 권씨였습니다. 권씨는 조용하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인 세종도 며느리를 많이 아꼈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에 권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는 소식에 궁궐안이 기뻐했습니다. 세종 또한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권씨의 몸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산후합병증이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불과 사흘 만에 현덕왕후 권씨는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머니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죽고 12살의 왕이 된 단종은 그래서 세상에 아무 버팀목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 죽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12살 될 때 죽었습니다. 왕위는 너무 이르게 찾아왔고 궁궐 안에는 이 어린 왕을 진심으로 지켜줄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이들에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 부탁이 문종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신하들은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충직한 마음으로 잡더라도 점점 그 무게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서 일파가 조정을 장악하고 어린 왕은 그 뒤에 앉아있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결정을 실제로 만든 것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5, 36, 37. 수양대군은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에 앉아 있었고 신하들이 조정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힘이 있었고 기질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다는
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망이었는지 아니면 우국충정의 마음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어떤 복잡한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양대군이 그 욕망을 점점 숨기기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라는 사람이 다가온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한명회, 당시로서는 별 볼 일 없는 39살의 관료였습니다. 출세도 변변치 않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 것인지, 누구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 판단이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두고 보기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신하들이 조정을 가진 것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왕실의 책임이라고. 수양대군은 그 말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1453년 가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수양대군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김종서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담을 넘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종서는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북방의 전쟁터에서 보낸 무인이 자신의 집 마루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황보인을 비롯한 정적들이 차례대로 제거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조정의 권력은 이미 수양대군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안평대군 이용은 글씨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문인이라는 평을 들었고 시와 그림과 음악을 두루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평대군을 좋아했습니다. 그 인망이 수양대군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안평대군은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강화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형제가 죽었습니다. 훗날 금성대군도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렇게 형제들을 한 명씩 사지로 몰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았습니다. 형식은 선위였습니다. 단종이 스스로 물러난다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어떤 눈물을 삼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세조, 조선의 7번째 왕. 왕이 된 날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기질이 마침내 쏟아낼 곳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조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빨랐고 결단이 명쾌했고 나라의 제도를 바로잡는 데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첫날 밤부터 그의 잠은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살려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자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되 목숨은 해치지 않는다고, 노산군으로 강등하여 강원도 영월로 보낸다고. 어쩌면 세조 자신도 그것이 자비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월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 청령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감옥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몇 가지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옷이 얇았습니다. 한여름에도 강가의 안개가 차가웠습니다. 주변에는 감시하는 관리들이 있었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강가의 돌에 홀로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으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영월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지었다는 시 한 편이 전해집니다. 그 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쓴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 어머니가 바로 현덕왕후였습니다. 1456년 세조가 왕이 된 이듬해부터 단종 복위를 꾀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조의 왕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체포되어 혹독한 신문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6명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사육신 사건이 있고 난 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단종을 둘러싼 복위운동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1457년 가을 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이 자랐고 아버지도 일찍 여위였고 왕위도 빼앗겼고 유배지의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17회를 버텨왔던 그 아이가 그해 가을 영월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단종이 죽던 날 영월의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은 그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단종이 죽고 난 뒤 세조는 이상한 명을 내렸습니다. 현덕왕후를 폐서인으로 강등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1441년에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 속에 있은 지 16해가 지난 여인이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세조는 폐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지위를 박탈하고 일개 평민 여인으로 격하시켰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세조는 소릉을 파헤치라 명했습니다. 소릉은 현덕왕후가 묻힌 릉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었습니다. 풍수 좋은 자리에 봉분이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던 그 잘 조성된 왕릉을 세조는 파헤치라 명했습니다. 봉분을 허물고 관을 파내어 강에 버리라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황망해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예법으로도 인륜으로도 어떤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미 16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말리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눈빛이 이미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릉은 파헤쳐졌고 관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옮겨진 강은 강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날 자리에 있던 관리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기록에 달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에 그 관리들 가운데 여럿이 갑자기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꿈을 꾸었다는 사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물론 그것들이 사실인지 두려움 탓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세조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약간 가려운 정도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팔이 가려워서 잠을 쉬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가려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가슴으로 번졌고 그 다음에는 등으로, 다리로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어이가 달려왔습니다. 어이가 내어준 약을 발랐고 잠시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약의 기운이 가시면 가려움은 더 심해져서 되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려움이 있던 자리에 종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올랐습니다. 고름도 잡혔습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려워서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또 골맞습니다. 어이들이 갖가지 약을 처방했지만 궁중의서에 나오는 처방을 모두 시험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려움과 종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세조는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한낮에도 그랬지만 밤이 유독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억지로 잠이 들면 꿈을 꾸었습니다. 불안하고 어두운 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전하는 이야기로는 그 꿈이 처음 찾아왔다고 합니다. 흰 소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눈물 같은 것이 맺혀 있었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맺혀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꿈속에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현덕왕후였습니다. 단종의 어머니이자 문종의 비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세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꿈속의 세조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그 어떤 말로도 담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고 체념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부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 꿈은 되풀이 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꿈이었습니다. 흰 소복의 여인,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세조는 밤이 깊어질수록 잠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촛불을 끄지 않고 내관들을 침전 가까이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어이들은 병의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세조의 병에 대한 기록이 여럿 등장합니다. 전신의 가려움과 종기, 잠을 이루지 못함, 식욕부진,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자면 아마도 심한 건선이나 시민성 요인이 겹친 피부질환이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렸을 것이고 그것이 피부에 나타난 것이었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리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소릉을 파헤친 대가라고, 죽은 왕비의 무덤을 허물고 관을 강물에 던진 죗값이라고, 현덕왕후가 저승에서 직접 찾아와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궁궐 담 너머로 그 이야기가 퍼졌고 담 안으로도 스며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나누었습니다. 세조 또한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은 채 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한자 한자 마음속으로 삼켰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16해 전에 죽은 여인의 무덤을 파헤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단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속 분노와 두려움이 폭발한 것이었는지 어쩌면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명을 내린 이후로 세조는 다시는 온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가만히 앉아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질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접 움직이는 사람, 기다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이름난 의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피부질환에 쓰이는 약재들을 총망라해 처방을 시험했습니다. 각 도에서 진상되는 귀한 약재들이 경복궁 약방에 쌓였습니다. 첩약을 다리고 환약을 만들고 외용약들을 개발했습니다. 그 약들의 효과로 인한 것인지 잠시 증상이 나아지는 듯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도졌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범위로 번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온천을 떠올렸습니다. 온천은 예로부터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조는 충청도 온양온천으로 거둥했습니다. 온양온천은 조선의 왕들이 이미 여러 차례 찾은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그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는 곳이었습니다. 온양으로 가는 길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이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행차한다는 것은 수백 명의 행렬이 길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마꾼, 호위 군사, 내관, 어이, 신하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까지 그 행렬이 지나는 고을마다 백성들이 길을 정비하고 숙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부역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작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양에서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 잠시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름이 잡혀있는 자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다시 도졌습니다. 온천이 병을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잠시 증상을 덮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초수 온천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속리산 근방으로 갔습니다. 이름난 약수가 있다는 곳, 기도가 잘 된다는 사찰이 있는 곳, 영험하다는 산봉우리가 있는 곳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조는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조의 이후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재위 내내 불교를 유례없이 깊이 후원했습니다.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거대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원각사를 도성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전국의 명사찰들을 지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조는 유교적 왕도 정치를 표방하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래 불교는 국가 이념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불교 행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조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불교에 매달렸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유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불교에는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유교는 이 세상 안에서 도리를 말합니다. 임금의 도리, 신하의 도리, 아버지의 도리, 자식의 도리. 그러나 세조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조카를 죽인 것, 형제들을 사지로 몬 것, 죽은 여인의 무덤을 파헤친 것,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유교의 언어로는 쉽게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달랐습니다. 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참회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업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깨달음을 구하면 다음 생에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간경도감에서 불경을 번역하는 일에 세조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번역된 문장을 직접 읽고 틀린 것을 고치고 더 나은 표현을 찾았습니다. 밤늦도록 그 일을 놓지 않는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손이 떨렸지만 끝내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왕이 직접 경전 교육을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눈빛에서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은 거기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찾아간 곳 가운데 강원도 오대산이 있었습니다. 오대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른 가을이었지만 오대산 정상 부근에는 이미 서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계곡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상원사는 그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상원사가 어떤 사찰인지 아십니까? 신라 효명태자가 세웠다는 유서 깊은 절입니다. 문수보살이 머문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곳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어리석음을 밝히고 집착을 끊게 해주는 보살. 세조가 그곳을 찾아간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원사에 도착한 세조는 예불을 올렸습니다. 법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붙였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붕 낮은 법당 안에서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신하들은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불이 끝난 뒤 세조는 수행원들을 물러가라 한 뒤 혼자 절 뒤편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위살을 굽이치며 내려오는 계곡이었습니다. 물이 맑고 차가웠습니다. 한낮이었지만 나무들이 빽빽해서 계곡 안은 어슴푸레했습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껴들어 물 위에 잘게 부서진 빛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세조는 물가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짓무른 발등에 닿았습니다.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냄새가 코에 들어왔습니다. 돌과 이끼와 서늘한 흙의 냄새. 세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조는 계곡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천천히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물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허리까지 들어오는 물에 들어갔을 때 차가운 물이 온몸의 피부를 감쌌습니다. 종기가 있는 곳에 물이 닿자 처음에는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가려움이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의 밤, 안평대군의 눈물, 단종이 옥자를 내주던 날의 표정, 소릉이 파헤쳐지던 날, 그리고 이후로 꿈속에서 되풀이되던 흰 소복의 여인과 그 눈빛. 세조는 그것들과 차가운 계곡물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물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계곡 위쪽 바위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승복을 입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 안팎으로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민 동자승이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맨발로 서 있었는데 그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고요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 주변에서만 계곡의 물소리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유난히 맑았고 어린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나이와 맞지 않은 깊이였습니다. 세조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밀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왕이 어린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청하는 것은 채통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곡 안에는 왕도 없고 채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픈 사람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프고 지쳐있고 어딘가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위에서 내려와 물가로 왔습니다. 그러자 세조가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세조의 등에 닿은 그 순간 수년을 괴롭히던 가려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스며들듯 서서히 그러나 틀림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기의 통증도 피부가 짓무르는 느낌도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창문이 열리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래된 고통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세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세조는 어떤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함이 복받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수십 년을 살면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해 본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세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감정을 억누르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서 오늘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왕의 등을 밀어주었다는 것이 퍼지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아이를 보호하려 한 것인지 자신의 채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순간을 오직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빙긋 웃더니 말했습니다. 대왕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챙겨냈다고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세조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순간 사이에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위 위에도 계곡 위쪽에도 아이가 갔을 법한 어느 방향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곡물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무릎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가을 계곡물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몸은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닿았던 등 부분이 아직도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수보살, 지혜의 보살이자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보살. 세조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것이 정말 그 보살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절의 동자승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세조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차가운 물속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건드렸습니다. 세조는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낙엽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울었다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죽었을 때도, 형 문종이 죽었을 때도 세조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였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대산 계곡에서 올라온 길에 울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픔의 눈물이었는지, 감사의 눈물이었는지, 오래 억눌러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는지, 아마도 그 모두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지 못했던 눈물이 인적 없는 산길 위에서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상원사로 돌아온 세조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흰 소복의 여인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무것도 없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상원사 처마 밑에서 풍경만이 가끔 울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조는 오대산을 내려갔습니다. 몸의 가려움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침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왕의 안색이 달라진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이유는 묻지 못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세조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오대산에서 돌아온 뒤 세조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강한 왕이었고 신하들을 압도했고 정치적 결단이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에 가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병을 고치려는 간절함으로 불전에 섰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대산에 다녀온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세조가 불전 앞에 섰을 때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간절함보다는 묵직함이 있었고 그 무언가를 구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마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과 마주보는 것, 그것 때문에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들과 마주보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 강경도감의 일이 더 깊어졌습니다. 불경 번역 사업은 세조 재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아미타경, 방대한 경전들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세조는 이 일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번역된 문장을 읽고 고쳤습니다. 어이들이 오늘은 쉬셔야 한다고 말하는 날에도 세조는 강경도감의 문서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일을 놓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세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죄였는지도 모릅니다. 칼로 행한 것을 칼로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헤쳐진 소릉은 이미 허물어진 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와닿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쉬운 글자로 읽을 수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흘린 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불경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세조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원각사가 완성된 날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원각사는 토성 한복판에 세운 대규모 사찰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탑골공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있던 흥복사 자리를 정비하여 새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불사에 들어간 공력이 엄청났습니다. 수년에 걸쳐 짓고 또 지었습니다. 원각사가 완성된 날 세조는 직접 낙성식에 나갔습니다. 새로 지어진 탑이 푸른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과 화강석이 층층이 쌓여 올라간 10층의 탑이었습니다. 세조는 탑 앞에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곁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신하 하나가 나중에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고. 눈물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눈가가 붉었다고. 그 눈빛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조의 말년으로 이야기를 옮겨야겠습니다.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세조의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대산 이후 잠시 나아졌던 피부병이 재위 말년에는 다시 심해졌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흰 소복의 여인이 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오대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말이 없었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세조는 곁에 내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으니 세조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 눈빛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슬프다고. 세조가 어느 날 불전에서 홀로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궁녀들이 모두 물러나고 내관도 문 밖에 있었고 세조만이 불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향냄새가 법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한참 동안 불상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공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은 저승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요. 그 말을 우연히 들은 내관이 소스라쳐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왕이 스스로에게 한 말인지 불상에게 건넨 말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찾아오는 그 여인에게 한 말인지 끝내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1468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조는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음식을 먹기 어려웠고 일어서기 힘든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신하들이 들어와 정사를 보고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조는 아들 예종을 불렀습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와는 다른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세조는 그런 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처럼 강하게 살지 말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것들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조가 예종에게 왕위를 넘긴 것은 1468년 9월이었습니다. 양위 후 세조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혹은 며칠 뒤였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조는 그 잠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2살이었습니다. 왕위에 있는 것이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지킨 내관 하나가 훗날 조심스럽게 전한 이야기가 있는데 숨이 가빠지던 그날 밤 세조가 눈을 반쯤 뜨고 허공의 어느 한 점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두려움이 아니었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고.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마침내 만난 사람의 표정 같았다고. 그 허공의 한 점에 누가 서 있었는지는 세조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성종이 이었습니다. 성종의 치세에 이르러 조선의 법전은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조가 기초를 닦기 시작했던 그 법전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세조의 치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했으며 불경 번역과 원각사 건립 등 문화적 업적도 남겼다고. 한편으로는 어린 왕을 몰아내고 형제와 신하들을 죽이며 권력을 얻었다고. 공과 과가 모두 뚜렷한 왕이라고. 그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조를 기억할 때 공과 과의 저울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 저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움 침전 안에서 허공을 향해 비명을 지르던 왕의 목소리,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눈을 감았던 순간, 원각사 탑 앞에서 오랫동안 말을 잃었던 그 침묵의 시간, 그리고 불상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 공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요. 세조는 자신이 한 일들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묻어두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꿈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몸이 기억했고 잠들면 꿈이 다시 데려왔습니다. 강한 사람도 결국은 자기 힘만으로는 씻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 무게를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로 왕위를 넘겼고 그 무게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허공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두려움이 아니었다고 전해지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야 무언가가 풀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풀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덕왕후 이야기를 여기서 마저 해야겠습니다. 소릉은 세조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중종 때에 이르러 복원되었습니다. 1513년의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소릉을 파헤친 지 5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현덕왕후는 다시 왕비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새 무덤이 조성되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지금도 그 능이 남아 있습니다. 문종과 현덕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는 현릉이라는 곳입니다. 죽어서도 남편 곁에 묻히지 못하고 수십 년을 강물에 떠돌았던 여인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월에서 17에 죽은 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무덤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면 역적으로 몰릴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감히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영월군수 어뭉도가 목숨을 걸고 몰래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 덕분에 단종의 유해가 보존되었습니다. 단종이 복이 된 것은 1698년이었습니다. 숙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인 지 241년이 지난 뒤에야 단종은 조선의 왕으로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능호는 장릉이라 붙여졌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 장릉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혼자 물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17살 아이가 200년도 더 지난 뒤에 드디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세조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에는 오직 악인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또한 그 죽음들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잊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덕왕후는 아들을 낳고 사흘 만에 죽었고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릅니다. 그 억울함이 수백 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 기억이 가슴 한켠에 돌처럼 남아있는 것들. 세조는 그것을 병으로 겪었습니다. 잠을 빼앗기고 피부가 짓무르고 허공에서 눈빛을 보는 밤들로 겪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더 가혹했고 왕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대산 계곡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위엄도 채통도 다 물리치고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 어린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청하는 것. 그것이 세조가 할 수 있었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내려놓음이었지만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이후에 세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전 앞에서의 표정이 달라졌고 꿈속 여인의 눈빛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고 임종 자리에서의 표정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의 억울함, 현덕왕후의 한이, 세조의 참회로 해소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셈법으로도 그것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무게와 함께 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나라를 다스리고 불경을 번역하고 탑을 세우고 52회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된 상처, 아직 끝나지 않은 미안함, 되돌릴 수 없는 날들에 대한 기억, 그것을 아직 품고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그것에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내려놓은 것은 왕의 위엄이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그에게 처음으로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굳이 오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곡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래 짊어져 온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세조가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던 것처럼 그 인정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